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에서는요. 근현대사 패트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정책에서 보이시죠? 바로 뒤로 넘기셔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연속 4시간 들으시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전체 역사에서는 개화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개화기라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는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대략 50년 정도의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하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1863년은 언제냐? 바로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도 정치라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고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다시 이 안에서 세 개로 나눕니다. 먼저 이제 초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체질 개선을 해 나가는 시기. 자, 그런데 이 체질 개선 속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 서구와의 교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들어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서구화 교육을 하겠다라면서 문호를 개방을 하죠. 근데 문호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신 건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 시기 때 발생을 했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갑오, 을미, 광무개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볼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러한 개혁에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서서히 국권을 빼앗겨 나가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개혁하기를 우리가 분류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1894년과 1904년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는 대외적으로 보시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요. 다시 10년 있다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개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다툼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10년 후 이 전쟁에서 다시 일본이 승리합니다. 러시아를 압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을사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고 완벽하게 식민 지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개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역사를 보실 때는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시켜드릴 테니까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의는요. 1863년 그 시기부터 대략 한 10여 년 정도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종은 즉위했으나 나이가 1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통치를 해요.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적으로 쌓였던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정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 내정개혁의 방향 크게 2가지로 갑니다. 일단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런 가문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뭐 남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종친이라든지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체제를 개편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서 NSC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NSC를 긴급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국방, 외교 이쪽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요. 이게 바로 NSC인데 여기 보이는 비변사가 조선시대의 NS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비변사라는 게 언제 등장했냐? 조선의 중기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었던 외인들이 난을 일으키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긴급 회의였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는 임시적으로 열리는 그런 뭐 NSC 같은 그런 임시적인 회의가 아니라 아예 상설기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의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떤 페달을 낳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NSC를 긴급 소집하게 되면 관련된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부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는 다시 평상시 조직으로 가면 국방부는 국방부 일을 하는 거고 외교부는 외교부 일을 하는 거고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열리다 보면 모든 국가의 업무는 이쪽에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에는 엄연하게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기존 정치 조직이 있었는데 비변사가 역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의정부나 육조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흥선대원군이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를 하다가 아예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변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정치적인 역할은 의정부에게 나눠주고 군사적인 역할은 삼군부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정치 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하게 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그런데 경복궁을 중건하는 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원납전, 당백전이라는 이제 돈이 등장을 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차이를 아실까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자 하는 자가 냈다. 쉽게 말하면 기부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기부를 받았다는 거고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의 화폐 뭡니까? 상평통보. 한 푼 줍쇼라고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상평통보인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화폐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해요. 동전만 하더라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 이렇게 가고 지폐만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상평통보 딱 하나예요. 한 푼짜리 딱 하나. 그 한 푼짜리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100원짜리 계속해서 도대체 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나온 것이 바로 당백전인데요. 일당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로 찍어낸 화폐를 말합니다. 고액 화폐예요. 자,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원짜리만 있다가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등장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이걸 대량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바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이 경제정책인데 당백전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역이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히 이제 경제 정책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민생 안정 그리고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채우기 위한 경제 정책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에요. 자, 그럼 이들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삼정이라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삼정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의 핵심적인 경제 세 가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걸 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도요. 조세를 안 내기 위한 조세 저항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 토지 없어요 라고 하면 서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없는 사람들 적발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양전을 실시해서 숨겨져 있는 토지를 적발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정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군포를 내면 돼요. 예전에는요.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도 이용하지만 물품도 이용을 했었는데 그 물품이 바로 군포와 같은 옷감입니다. 이걸 내면 공식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근데 그 군포는 누구만 담당하고 있었냐면 일반 평민들만 담당해요. 원래 조선에서 법적으로는요.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안이 갈 거면 군포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들만 부담을 짓고 있더라. 그래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추진됐는데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냐? 왜 이들만 나라를 지키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호포제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아예 그냥 생각,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아예 달라 바꿔버린 겁니다.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시키는 거.
자, 세 번째는 황곡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사회복지제도인데요. 곡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무이자 또는 약간의 이자를 통해서 다시 받는 것. 이걸 이제 황곡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좀 많이 발생해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민간으로 돌리죠. 그래서 곡식 대여하는 방법을 민간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창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삼정의 문란이 갖고 있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시정하는 가운데 나온 세 가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서원철폐가 있는데 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프라이빗 스쿨.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워낙 성략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스쿨이라 하더라도 국가 봤을 때 꽤 괜찮은 학교다라고 하면 그런 학교에 크게 두 가지의 특권을 줬어요. 첫 번째는 그런 우수한 프라이빗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고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소속된 토지들은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선 재정에 빵꾸가 발생하는 거겠죠. 군대를 안 가는 학생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600여 개의 서원들 중에서 대다수를 문 닫아버려요. 강제 폐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7개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면세 면역 특권을 폐지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 개혁,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방향성이 크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세도 정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체제를 개선하는데 꽤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결국 흥선대원군은 10년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포제를 실시하고 서원을 철폐함으로 인해서 특히 누구의 반발을 크게 샀냐면 양반들의 반발. 결국 양반들의 탄핵을 받아서 10년 만에 물러나게 됐고요. 이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너무 고충받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물러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흥선대원군 시기를 보긴 볼 텐데요. 이런 내부적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외 정책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시기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선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당시가 이제 186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 되겠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처럼 원래 우리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던 남의 민족 땅까지 지배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거대한 나라가 되고자 했느냐? 이건 바로 자본주의 발달과 연결돼 있어요.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구조죠. 그럼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소비해요. 근데 문제는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러면 수출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이런 제국주의 열망에서는 단순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수출하려고 하는 그 국가가 받아주지 않잖아요. 무기를 통해서 협박해서라도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식민지까지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제국주의 때 전 세계의 국가 형태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 약하다 보니까 기분도 안 좋아서 울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힘센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러한 자본주의가 일찍 등장한 서구 열강 국가들이 될 것이고, 이들의 침략을 받는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약소국들이 되겠죠. 보셨나요? 자, 이걸 이제 아시아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면 영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강제 개항을 시킵니다. 근데 청나라가 개항을 안 하려고 했죠. 전쟁도 불사요. 그래서 1840년대 때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청나라 강제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 파는 형식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는데 언제냐? 1850년대에 강제 개항을 시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제라고요? 1860년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40년대, 50년대 청나라 일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흥선대원군이 지금 감지를 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서구 열강에게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그들을 적대시하고 문을 닫는 방법.
근데 흥선대원은 결국 후자를 선택했죠. 이걸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좀 살펴볼게요. 두 개의 사건인데요. 66년과 71년에 서양 세력과의 격돌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죠. 양요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병인양요, 두 번째가 신미양요인데요. 아마 나라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밑자를 생각하셔서 미국과의 격돌이다. 병인양요는 프랑스와의 격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와 조선이 왜 격돌을 하게 됐냐? 병인 박해 때문이에요. 박해라고 하면 국내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다담을 받는 사건인데 가장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내 천주교 신자 8천여 명과 국내에 몰래 잠입해 있었던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기본은 흥선대원군이 아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해서 나갔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양반들의 반발을 좀 많이 사게 돼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그 양반들을 계속 척칠 수는 없어요. 지배층과 척을 져서는 결코 개혁에 성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면 저 양반들을 내 편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천주교가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런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우리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한 달 동안 강화도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무찔렀는데 그때 선봉에 섰던 분이 누구냐면 양원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히 포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를 마련해서 강화도에 몰래 진입을 해서 프랑스군을 몰아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당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외교 장각에 많은 왕실 보물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군들이 철수하면서 여기는 보물과 많은 의궤들을 가져갔죠. 그러다가 2011년에 돼서야 우리가 의궤들을 반환받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또 왜 쳐들어왔냐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배가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데 이 배가 어디 들어갔냐면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양 주민들에게 통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어, 얘들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질 않아요. 막 생떼를 부립니다. 결국 이런 갈등 과정 속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홀딱 다 불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미국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며 쳐들어온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신미양요예요.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미국 측에서는 48시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단기간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전쟁의 결과만 보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패배해요. 미군 측에서는 사망자가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는데 우리는 어제언 장군을 비롯해 300여 명이 다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미국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으나 그들이 결국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오면 조선아 너희 우리랑 통상하는 거야? 통상하자라는 편지 한 장 남겨주고 결국 48시간 만에 미국이 철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왜 철수하느냐? 무기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우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포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일단 사정거리도 너무 짧고요. 더군다나 우리 대포 같은 경우는 터지는 폭약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을 발사를 하면 목선들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목선을 격파하는 그런 우린 전술을 펼쳤는데 문제는 서양인들이 타고 오는 배는 철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뚫리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건 군사 기술에서 본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측이 봤을 때 이 조선인 병사들의 그 눈빛 있잖아요. 무기가 떨어지면 돌멩이라도 던지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이 너무나 매섭더라. 그러면서 편지 한 장 남겨주고 떠난다라는 거죠. 아무튼 흥선대원군 시기 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반감이 커졌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되셨어요? 자, 여론이 파악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사건으로 접근하시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공부하실 때는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시점 문제를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점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병인 양요가 일어난 건 맞는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도요.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요건 순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인 양요 일어났고 다시 신미 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척화비 건립.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시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어렵진 않죠. 할 말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역사적인 팁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이요. 여러분들 교재 뒷페이지 가시면 척화비 사진 남아있는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1873년 시점부터 갑니다. 흥선대군이 1863년 권좌에 올려서 10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가 결국은 탄핵받아서 물러나고 고종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가 됐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권자가 이제 달라졌죠. 자, 그러면서 내부 정책, 외부 정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접근하는 서양에 대한 대외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고종 자신의 입장도 있었지만 조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요. 서양 세력들과 교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통상 개화론자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주목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조선의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서양에 대한 적대 감각이 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아니야, 세상은 달라졌어. 지금 청나라 일본 봐봐. 그들과 교류해서 빠르게 바뀌잖아. 우리도 빨리 그들과 교역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화를 주장하는 1세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고 있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에요. 실학사상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실사구시적 그런 성향이 있죠. 오경석 같은 경우는 역관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일찍이 많이 왕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졌던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오면서 많은 신식책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의 친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규수 집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것도 프라이빗 스쿨이네요. 네. 일종의 이제 사랑방에서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개화론자 2세대 인물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법.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이제 80년대로 갈 거고 일단 70년대에는 통상 개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개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고 해서 군함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운요 사건을 핑계 삼아서 우리를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기 때는 힘센 나라와 힘 약한 나라. 근데 그 힘센 나라, 도덕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 약한 나라를 강제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바로 운요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결국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1876년 우리는 모든 나라 중에서 최초로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1882년이 되면 미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순차적으로 문을 쭉쭉 열어줘요. 됐나요?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모든 나라 중에서 최초로 일본에게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떻게 조약을 맺었을 건지 이거 보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문호를 열어주는 나라 중에서 왜 미국이 서구 국가 중엔 첫 번째가 되었을까? 분명히 10여 년 전에는 신미양요를 겪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선택되었을까? 이거 주목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언제 손잡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유생들, 성략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까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뭐냐? 1876년 우리가 최초로 문을 열었죠? 바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조약이라는 개념이 없죠. 전쟁에 지고 나면 항복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구도였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테이블에 양국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거라고요. 자, 강화도 조약은 모두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건 모두 4개입니다. 가장 첫 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내용 왜 넣었을까요? 를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봐도 당시 조선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나라는 청나라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대놓고 그 청나라가 행사하고 있었던 종주권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향력 행사할 거야 라면서 청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상인들이 진출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항구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3곳의 항구를 개항했는데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남해, 동해, 서해에 각각 항구를 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일정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때 우리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치외법권을 누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면 내가 A라는 나라에 갔는데 A 나라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소속돼 있는 내 나라에 따라 재판받는 거, 이걸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외교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우리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치외법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보니까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걸 거의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평등한 조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바다를 침량해 가도 된다라고 하는 해안 침량권을 인정받습니다. 결국 우리 바다의 수심을 다 체크해서 언제든지 군함을 끌고 오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핵심 조약들은 여러분들 이 조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현재 우리 국가가 추진하는 뭐 FTA라는 이런 것도요. 그거 하나 체결되고 나면 후속 조치들이 계속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 2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2가지가 나올 건데 이 2가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연속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얘는 이제 정식 명칭이 뭐냐면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에요. 원래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 수호조규거든요.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의 부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속에 보면 일본 외교관들 우리 국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거 인정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까 여기서 3개의 항구를 열었죠. 우리 이제 거기를 개항장이라고 하는데 개항장과 관련돼서 2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여기 이제 항구를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여기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일본 상인들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부산에서부터 대구까지 갈 수 있냐? 아니요. 그들은 부산 주변 심리까지, 심리라고 하면 4km 정도가 됩니다. 요 안에서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냐? 간행이정 심리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반경, 여기 반경을 결정한 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게 됩니다. 2번째는 개항장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곳에서 일본 화폐 그대로 이용하게끔 합니다. 환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 환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 측에 유리할까요? 일본에게 유리할까요? 일본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가 앞선 일본이 우리 경제에 훨씬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통상장정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련된 3가지를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항세라고 한다면 일본 선박이 우리 항구를 이용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에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 우리가 매기는 세금인데 그것도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로 의향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장 8년 동안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초토화가 돼요. 3번째는 곡물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수출 많이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두 가지 상품을 수출한다고 봅시다. 쌀을 수출하고요. 스마트폰을 수출합니다. 두 개 다 무제한으로 수출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인기 있다 그러면 공장을 증설하고 24시간 가동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수확하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제한으로 수출했다가 나중에 국내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 같은 경우는 항상 국내 수요를 기본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곡물 유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상장정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핵심이 빠져 있었다라고 해서 산무조약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봤다라면 이번에는 그로부터 다시 6년 후에 미국과 손잡게 되는 내용을 볼게요.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분명히 1871년 신미양요를 통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 많은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미국에게 문호를 열어줍니다. 이건 왜 때문이냐? 이건 당시 이제 조선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조선 위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는데 이 러시아는 워낙 추운 나라다 보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조선의 입장에선 이 러시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때 중국 외교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조선아, 너희들은 청나라와의 이 친분관계 계속 유지하고 일본과 이미 교역 시작했잖아. 그것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손잡게 되면은 러시아가 함부로 너희 쪽으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조선 책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책략이 이제 우리 땅에 들어와서 고종의 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종이 이걸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 분명히 10년 전에는 왼수였으나 정세는 바뀌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과 손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맺게 되는 것이 조미소 통상조약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왜 이제 갑자기 또 체결이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우리랑 통상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가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랑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이제 좀 다리 좀 놔줘라고 했는데 일본은 싫은 거예요. 조선에다가 자기네가 제일 먼저 깃발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혜를 누리고 싶으니 미국의 그러한 다리 놔달라는 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요. 청나라에다가 다리 좀 놔줘라고 했는데 청나라가 미국을 왜 도와주냐. 청나라 항상 조선은 자기네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의해서 일격을 당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청나라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저 책이 나와요. 되셨나요? 저 조선 책략의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터니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 여전히 이제 불평등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한 거. 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얻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도 이제 관세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거중조정항을 넣어놨어요. 이 거중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과 미국은 이제 친구 사이지 이때 우리가 서로 또 다른 제3국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구끼리 모른 척하지 말기. 그러니까 조선이 예를 들어서 뭐 영국과 문제가 생겼다, 일본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은 조선을 도와주기라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뭐 크게 혜택을 보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삽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거는요. 대단히 또 불평등한 내용인데요. 최국 대우라고 해서 이것도 제국주의 시기 때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최국 대우라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을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5개 조항을 인정해줬다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영국이랑도 조약을 맺어야 되고 뭐 프랑스, 독일 많은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생각했을 때 이들 국가들은 적어도 이거보단 더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영국은 7개를 받을 수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8개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발 국가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최국 대우라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항상 미국에게 최고로 대접해준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국한테 인정해주지 않았던 두 가지, 그 영국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개 더 인정해주는 거예요. 프랑스는 거기다 하나 더 받았어요. 또 인정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것도 불평등한 조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이제 근대화와 서구화 통상에 대해서 좀 정보가 많이 무지했었기 때문에 오는 뭐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오류와 역사적인 안타까움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신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조미수어 통상조약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화기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